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그러면 그 이사 와서 이제 첫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네, 클로드 모네, 인상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인상주의자죠. 처음부터 끝까지 인상주의 원칙을 고수했던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러니까 프랑스의 황금 시대, 그죠? 좋은 시절이라는, 그죠? 벨 에포크라는 그 시대를 상징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가장 좋았던 시절, 프랑스의. 그래서요, 모네의 생애를 물론 쭉 하긴 했지만, 사실 생애보다는 우리가 인상주의, 그죠? 1회, 2회, 3회, 4회 전시회, 그죠? 이 인상주의의 역사를 사실 또 같이 하는 바람에 좀 길어졌거든요. 그죠? 인상주의. 그래서 오늘도 인상주의 전시회 마지막 아마 8회 전시회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하던 얘기 속 이어서 이제 인상주의 전시회 얘기 쭉 했었고, 그 다음에 모네 가족사 얘기를 좀 하다가 이제 마무리됐었거든요, 지난번에. 그래서 모네의 가족사와 또 얽힌 또 이어지는 이야기를 또 계속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모네의 이제 첫 번째 아내죠. 첫 번째 아내, 까미유, 그죠? 까미유 동시에. 이렇게 이제 죽었는데, 그 전에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스토리가 저수지에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요. 그죠? 모네의 인상 해돋이, 그죠? 그 그림부터 사실 어떤 사연이 얽혀있다라는 얘기로 이제 쫙 일단 풀어보자라고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다른 얘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인상 해돋이 때문에 사실은 인상주의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죠? 인상주의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것이 미술사의 정말 르네상스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적으로는 두 여인에게 정말 운명이 엇갈리는 그림이 되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도 얽힌 이야기들 또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기 나온 이 사람이 인상이라는 그림을 사는 바람에 이제 결국 모네의 이 사람의 부인이 모네의 두 번째 부인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상주의 전시회들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1, 2, 3회 인상주의 전시회는 제대로 됐는데, 그죠? 그러니까 4회까지도 어떻게 됐는데, 근데 4, 5, 6, 4회부터 사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4, 5, 6부터 새로운 사람들, 드가가 새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새로운 사람을 채워넣는 바람에 인상주의보다. 그 다음에 사실 드가 자체는 우리가 또 하겠지만은요, 드가는 인상주의란 말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드가가, 이제 작품 성향이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현실주의적인 거예요. 리얼리즘 계열 쪽에 더 가까웠다는 거죠, 드가는. 그래서 드가 자체가 인상주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화풍도 그랬고, 그러니까 리얼리즘 계열 사람들을 자꾸 데리고 와서 자기가 그룹을 짜가지고 자꾸 밀어넣으니까 기존에 있던 멤버들이 반발을 하고, 그래서 1, 2, 3은 제대로 됐지만은 4, 5, 6은 이제 완전히 실제 인상주의 전시회가 아닌 반쪽도 안 되는, 반의 반쪽밖에 안 되는 그런 거였다. 그런데 이제 제 7회 인상주의 전시회 때 이제 제대로 한번 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7회 때는 카유모토와 모네 등등 통해서 제대로 말 그대로 정말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나와요. 7회 인상주의 전시회는 가장 전성기의 작품들이 다 이때, 그죠? 이때 전성기 때 그렸던 작품들까지도 이때 다 전시가 되는, 그래서 멤버는 적었지만 인상주의 정신의 어떤 완성을 보는, 한편으로는 완성을 보는 그런 전시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8회 전시회는 이제 할 의미가 많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8회부터는, 그죠? 이미 그런 걸 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또 잘 그렇잖아요, 또, 그죠? 그리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여러 가지 사유로 8회 전시회를 하긴 했지만 8회도 사실 인상주의 전시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1, 2, 3 제대로 됐고, 4, 5, 6은 좀 아니고, 7회에 한번 제대로 됐고, 8회는 전혀 다른 풍으로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요 얘기 이제 모네의 가족사. 그래서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이제 7회 전시회를 기점으로 이제 인상주의자들이, 인상파들이 나름 그림들이 막 이제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기부터 좀 알려지면서 팔리기 시작하면서 여기 이제 모네가 이제 요거부터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그죠? 여기까지 했었죠. 지베르니 그 정원이 있는 큰 집으로 옮긴 다음에 경제적 상황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빠르게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다 읽었었죠. 그래서 이 가족사 같은 경우에는 모네가 바라던 대로 풀렸던 게 아니었다. 그래서 이 가족사에 얽힌 뭐 그런 이야기. 참 그렇긴 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첫 번째 부인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에서 참 피눈물을 흘릴 일인데요. 그죠? 아니 자기가 멀쩡히 누워있는데 갑자기 애 6을 데리고 웬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집에 자기들 지금 먹을 게 없어 죽겠는데 그 여자가 들어와서 물론 자기를 보살펴준다고 하지만은 이게 좀 황당하지. 근데 딱 보면 눈치에 챘겠죠.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그죠? 이 모네가 그 오슈데 가문이 파산하기 전에 거기 가서 장식하고 이러면서 이 둘이 이제 얽혔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내연의 관계가 이미 됐다라는 거는 뭐 거의 그러니까 자기가 파산한 다음에 갈 데가 없으니까 찾아온 거죠. 결국에는 그나마 그 살을 붙였던 남자를 찾아온 건데 그나마 자기 자식들 다 데리고, 그죠? 자기 남편은 그 당시엔 벨기에로 도망가 버리고 없으니까 진짜 갈 데가 없으니까 길거리에 나 앉았으니까 왔는데 첫 번째 부인은 황당한 거지. 근데 뭐 첫 번째 부인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둘째 낳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 두 번 들어온 부인이, 두 번째 부인이 요거 이제 둘째, 그죠? 둘째를 그래도 자기 아들처럼 잘 길러줘가지고 거의 뭐 진짜 친아들처럼 어릴 때부터 길렀으니까요. 태어나자마자 길렀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모네 가족사에 대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간단히 사진을 넣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게 지금 이 모네고, 그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부인, 그죠? 그 인상 해돋이를 샀던 그 오슈데의 부인. 그 다음에 딱 보시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사진이 뭔가 그 나름 그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딱 이제 큰 딸, 그죠? 큰 딸이 딱 벌써 뭔가 딱 가운데서 집안의 중심처럼, 뭐 사실 그랬겠죠. 일을 뭐 다 하고 애들 다 시키고 했겠죠, 그죠? 엄마를 도와서 큰 딸. 그 다음에 요건 맨 밑에 이제 둘인데, 요 둘째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 첫째 부인이 낳고 죽은 이제 그 둘째 아이고, 첫째 분의 아이고, 요거는 이 오슈데가 낳았는데 사실상 이 모네의 그 핏줄로 그렇게 거의 그 오늘날 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이 부인이 먼저 남편한테 낳은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뒤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네하고 아무 혈연 관계가 없는, 그죠? 남자로서 그러니까 좀 뒤에 떨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 둘째 딸, 그죠? 이게 첫째 딸, 둘째 딸. 둘째 딸이 그래도 모네 옆에 있는 거는 모네의 조수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모네 조수 역할을 했으니까 그래도 모네 옆에 앉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앉아있는 게 이게 모네의 첫째 아들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막 귀족처럼, 부르주아처럼 뭐 이쁘게 입혀서 길렀던 그 첫째 아들인데, 근데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 둘이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죠? 같이, 그러니까 이미 결혼하기 전이지만은요, 이 뭔가, 그죠? 같이 뭔가 약간 어색하면서도 같이 앉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셋째 딸, 이제 가장 그 이쁜 척하게 생겼죠. 그죠? 딱 봐도, 그죠? 스타일리시하게 딱 생겨서 가장 이쁜 척하게 생긴 셋째 딸. 그래서 이 모네가 셋째 딸을 모델로 주로 이제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넷째 딸인데요. 벌써 딱 봐도 뒤에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좀, 그죠? 이 가족들하고 얽히기보다는 좀 멀리, 그죠? 나중에 다 떠나서, 뭐, 물론 자기 인생을 사는 거지만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가족 관계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둘째 딸, 그죠? 블랑슈 오슈데가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래서 이 블랑슈 오슈데가 모네 자녀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이쁜 척하는 셋째 딸, 그죠? 셋째 딸이 이렇게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모네가 그린 그림이죠. 아이고 거꾸로 갔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림을 딱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사실 함부로 그릴 그림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 유명한 그림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앞에 그 첫째 부인을 놓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모네가. 이거 기억나시겠어요? 그게 모네의 그림 중에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게? 그죠? 모네의 그림 중에서, 어디 갔지?
여기 이제 그 둘째 부인이고요, 그죠? 이거 너무 많이 빨리 갔나? 이 그림, 그죠? 이거죠. 이거죠? 그죠? 이게 이제 그 첫째 부인하고 그 큰 첫째 아들을 그린, 그러니까 이 그림도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모네의 그림 중에서요. 근데 이 그림을 이제 그대로 재현한 거 아니겠어요? 그 셋째 딸을 놓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함부로 그릴 그림이 아닌데, 그래도, 그러니까 그 셋째 딸을 사실 엄청 아낀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아마 자기 첫째 부인의 젊을 때, 서로 만나서 18살에 첫째 부인 18살 처음 만나가지고, 정말 어린 나이에 서로 사랑하고, 그때 참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그 나이도 다 그 나이 때였어요. 17, 18살, 셋째 딸이. 그래서, 그 셋째 딸한테 특히 어떤 정을 주고 아꼈다는 게 이미 다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그린 거죠. 지금 이게 그죠? 이렇게 딱 그 똑같은 자세로 이렇게 그린.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이제 이 딸의 이름은 그러니까 뭐 영어로는 수잔, 그죠? 이제 불어로는 이제 시잔 오수대 셋째 딸, 18세 때 딱 자기 첫째 부인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이게 참 마음은 청춘이라고, 그 청춘, 젊을 때 그 기억이 오래 가요. 그죠? 그 느낌이. 그래서 이 시자는 카미유가 죽은 이후에 이 모네는 사실 인물화를 거의 안 그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면은 이제 가장 선호하는 모델로 이 시잔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죠? 얼굴 형체는 제대로 안 그렸지만은 시잔을 주로 그렸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그래서 그렇게 지베르니에서 아이들이 뭐 물감통 들고 다니고, 모네 그림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를 찾고 한 그 가운데 그 인상 해돋이 그 그림의 첫 번째 구매자였던 에르네스 오슈데가 파산한 다음에 결국 이제 재기하지 못하죠. 한번 뭐 다 안 하려면 어떻게 재기합니까? 그래서 재기하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죽기 얼마 전에는 그 부인, 그죠? 뭐 공식적인 부인이니까 부인 알리스 오슈데가 또 거기 가가지고 또 그 남편한테 가서 간병을 하다가 이제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모네는 자녀들의 청을 받들여서 지변에 모시고 장례를 치른다. 그러고 나서 한 1년 뒤에 모네와 알리스 오슈데가 드디어 정식 결혼을 합니다. 정식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둘이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92년도 결혼을 하는데, 그 며칠 후에 92년 7월 20일 그 셋째 딸 시잔도 미국인 화가 버틀러와 지베르니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는 겁니다. 정말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우리가 먼저 결혼하고, 그죠? 그 엄마 아빠가 먼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딸이 또 이어서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아마 맞춰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버틀러. 자, 그래서 나오는 게 이건데, 문제는 이제 반복되는 운명. 이게 또 참 또 묘해요. 묘하다고 해야 되나? 뭐 비극적이라고도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티오도어 얼 버틀러. 얼자가 들어간 게 얼이 백작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백작. 일종의 그 자귀죠, 자귀. 물론 미국은 뭐 계급 사회가 아니니까 무슨 자기가 있느냐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출신이 나름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 오하이오 출신의 화가였는데, 회화 공부를 위해 파리에 와서, 그죠? 이거 파리가 그 당시 문화의 중심지였으니까요. 다들 미국이던, 사실 미국은 촌동네죠. 문화적으로 후진국. 그래서 뭐 좀 배우겠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도 우리가 뭐 프랑스 파리 유학 가는 것처럼, 그죠? 패션이나 뭐 미술을 하러 똑같이, 그죠? 파리에 다 그림을 배우러 가겠다. 그것도 이제 새로운 그림을 배우러 가겠다. 그래가지고 까롤리스 디랑을 이제 모네 등과 이제 교류를 한 겁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인상주의 그림에 아주 꽂힌 거예요. 일종의 꽂혀가지고 새로운 회화다. 그래서 꽂혀가지고, 그래서 모네를 아주 추종하는. 그래서 뭐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같이 또 있었어요. 그룹이 나름 그래서 모네를 추종하는 일종의 팬심 같은. 그래서 어쨌든 모네와 친해진 후 지베르니에 왕래하다가, 셋째 딸 시잔이 제일 이쁘잖아요. 그죠? 예쁘니까 이제 하다가 이제 결혼하겠다 하니까 이제 이 모네는 처음엔 극력 반대했어요. 이건 어디서 굴러먹은, 그죠? 웬 미국인이 와가지고 뭐 알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내가 가장 아끼는, 그죠? 그래도 아끼는 딸하고 결혼하겠다니까 극력 반대했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알려준 거예요. 버틀러의 집안이 부유하다. 사실 그렇죠. 이게 돈이 많으니까 미국에서 유학을 왔겠지. 그죠? 유학을 오고 이렇게 막 지베르니까지 막 찾아오고. 그러니까 모네는 자기 생각엔 자기가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 젊을 때 힘들었는데 이게 떠돌이 화가처럼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이건 엄청 부유한 집안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이제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해서 결혼을 하고요. 셋째 딸 슈잔하고 결혼을 하고, 또 슈잔과 결혼 후 이제 버틀러는 아예 이제 옆에 정착한 거예요. 모네의 집 옆에 과수원을 사고 집을 짓고 프랑스에 정착하고, 또 이 시기에 모네도 이제 그 주변에 처음에는 집만 샀다가 주변 이제 땅을 사면서 거기다 이제 그 모네의 그 유명한 지베르니 정원, 그죠? 연못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요 같은 시기에 있었던 거예요. 같은 시기에. 그렇게. 그래서 뭐 이 사람은 뭐 화가로서도 뭐 별로 볼 건 없어요. 그 그림은 모네 스타일의 인상주의, 그다음에 좀 더 후기 인상주의, 좀 더 강렬한 그런 스타일 정도라서 뭐 볼 건 없고요. 근데 어쨌든 요게, 야, 이거 찾아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요거. 그러니까 이 사람 가문이 좋다. 요거까지는 제가 이제 미술사 책에 나오는데, 그거 얼마나 좋은지 찾아봤더니 이렇더라고요, 이게. 야, 이 부시 가문 연결, 부시. 이야, 대단한 거예요. 그죠? 버틀러의 누나, 이 사람 누나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친증조 할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시 가문인 거죠. 그 뿌리가 되는 거예요. 부시 가문에. 이거 진짜 좋은 거죠. 그 당시에. 그죠? 진짜 좋았던 겁니다. 나름. 자, 그래서 그렇게 모네 집안하고 연결이 된다. 또 부시 가문이 또 나름.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 말했지만 반복되는 운명이라고 제목을 붙였잖아요. 제가 반복되는 운명. 이 문제가, 하지만 모네가 아끼던 슈잔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젊은 날에 자기 그 첫째 부인의 젊고 생기던 그 모습이 보여서 그렇게 아끼고 좋아했는 셋째 딸을 가장 아꼈는데 이뻐하고, 근데 안타깝게도 까미와 운명이 똑같이 야, 이 운명이 진짜 장난인가? 그래서 모네가 이게 사실 뭐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엄청 우울증 막 이게 걸리는 게 사실 이 애가 죽으면서부터예요. 이 셋째 애가 죽으면서부터. 그래서 이제 일남일녀 똑같죠. 물론 카미우는 남자애만 둘 낳았지만은 슈잔은 일남일녀를 낳았고, 근데 못 일어나요. 낳은 다음에 나온 후 일어나지 못하다가 1899년 9월 6일에 죽는다. 31살에 죽는데 카미우는 9월 5일에 죽었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게 32살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모네가 완전히 이게 이때부터 이 셋째 딸이 죽으면서부터 엄청난 우울증, 그죠? 사람들 멀리하고 신경질적이고 막 갑자기 화내고 이런 게 엄청 심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딱 요렇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뭔가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했을 거야, 모네 스스로. 내가 이 벌 받는 거 아니냐, 그죠? 이 첫째 부인 그렇게 보내고 힘들게 사실 고생만 시키다 보낸 거잖아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냥 고생만 시키고 맨날 빚 쪼들려서 그냥 친구들한테 빌려서 간신히 어떻게 하다가 제대로 치료도 못하고 첫째 부인 보냈는데, 이제 얘는 그런 것도 아닌 형편이 좋은 상황인데 이렇게 똑같은 운명을 가버렸으니까요. 그죠? 날짜도 죽은 날짜까지 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게, 그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끝난 게 아니죠. 또 한 번 사이는 영원한 사이다. 그죠? 그래서 셋째 사이가 첫째 사이가 다시 됐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애가 이제 셋째 딸 얘가 일남일녀를 남기고 죽었으니까 그 애를 누가 길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당연히 그 장녀, 그죠? 장녀가 결혼하지 안 하고 그냥 집안 살림을 주로 했겠죠. 엄마를 도와서, 그죠? 하다가 첫째 딸 장녀가 슈잔이 남긴 아이들의 육아를 해주다가 이제, 그죠? 이 버틀러하고 이제 다시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슈잔이 죽은 후 이제 버틀러 혼자 이제 뉴욕으로 돌아가서 뉴욕의 듀랑누일 화랑에서 개인전을 여는 등, 그러니까 인상주의를 미국에 이렇게 전파하는데 나름 그런 노력을 합니다. 나름 뭐 부유한 집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와서 다음에 돌아와서, 그죠? 지베르니에 돌아와서 첫째 딸, 그죠? 장녀 마르트 오시대와 요 시대 이미 사실 나이가 좀 지났죠, 그죠? 이 당시로는 엄청, 이거는 뭐 사실은 결혼할 수 없는, 그 당시로는 결혼할 수 없는 나이죠, 30살, 그죠? 그래서 어쨌든 마르트 오시대와 결혼을 해서, 그죠? 뭐 둘 사이에 새로운 자녀는 없었고, 그래서 조금 살다가 애를 데리고 다시 미국으로 다 같이 건너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사이가 다시 또 첫째 사이가 되게, 이게 이런 일이 이게 참 기묘해.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애에서 별의별 일 다 발생하는 거지. 이게 오늘날에 이런 일.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그죠? 말씀드렸죠. 또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그죠? 이 새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되고, 새어머니가 장모님이 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둘째 딸, 블랑시 오슈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 중에 유일하게 그림에 관심이 있어서 어린 시절 만의 스튜디오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네가 지베르니에 정착한 이후에는 모네 옆에서, 그죠? 충실한 조수 역할을 하면서 모네로부터 그림도 배우고, 이렇게, 그죠? 모네 스타일을 배워서, 이건 블랑시 오슈데가 그린 건축 그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도 그리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했냐면, 그죠? 그 블랑시 오슈데는 그죠? 32살에 모네가 이제 사실 모네가 지극히 아껴져. 첫째 아들. 그렇잖아요. 이거 우리 그때 그림 봐서 알잖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자기는 그냥 못 살아도 그냥 애는 항상 최고급으로 입히고 이렇게 길을 이제 금이 여기가 길렀는데, 그죠? 홀랑 결혼해 버린 거야. 이거 모네는 사실 반응이 그래서 모네가 이게 뭔가 상당히 이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거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도, 이거 아주 뭐 곤란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죠? 새엄마가 장모님이 된 거고,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되지? 우리나라 같으면 장모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뭐 어머니라고 부르겠지만은, 참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모네가 엄청 안 좋아했을 건 분명해요. 근데 반응이 아예 뭐 변하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바로 이제 떠나겠죠. 바로 옆에 둘 수가 없지,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류앙이라는 곳으로 이제 떠나서 이제 살게 되고요. 근데 그 이제 큰아들은 나름 모네가 돈 좀 번 다음에 유학을 보냈어요. 스위스로 유학 보내가지고. 왜냐면 스위스에서는 이제 화학 이런 거, 과학이 아주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화학을 공부했는데, 결혼 후에는 루앙, 그죠? 모네가 연적 이런 그 성당, 그죠? 루앙 대성당 시리즈 나오잖아요. 나중에 볼 겁니다. 그래서 루앙으로 가서 거기 친척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화학 관련 일을 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뭐 대학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뭐 화학, 뭐 공장, 연구소 비슷한 거죠. 그 당시에. 그런 공장에 딸린 연구소 일을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네는 어떻게 보면은 자식복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결국 후손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후손이 이제 없어요. 후손이. 그러니까 장과 블랑슈 사이에는 이 자녀가 없었고. 근데 또 문제가 이게 또 결정적이에요. 이 장 모네도 병 때문에 이게 엄청 일찍 죽은 거예요. 뭐 부족함이 없는데, 그죠? 이 47살에 1914년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를 계기로 모네가 그냥 자기는 신을 안 믿는다 막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신경질적인 반응이죠. 그죠? 모네도 뭐 카톨릭 신자였는데, 그죠? 그러니까 신이 자신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했나 보죠. 그래서 이 장 모네가 죽은 다음에 이 블랑슈, 그죠? 그러니까 둘째 딸이자 며느리, 그죠? 며느리는 지베르는 다시 돌아와서 이제 혼자가 된 모네. 왜냐면 두 번째 부인도 좀 일찍 죽어요. 두 번째 부인도 1911년에 죽게 되고, 요 21년에 죽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그죠? 14년에 죽고, 이렇게 돼서 혼자가 된 모네를 이제 결국 블랑슈가 끝까지 이제 옆에서 보조하는 겁니다. 해서 도우면서 지베르니를 다 관리하고, 그죠? 왜냐면 이제 큰 언니, 그죠? 큰 언니는 미국으로 가버렸으니까요. 그죠? 아까 미국으로 가버렸으니까, 이 블랑슈 둘째가 다 관리를 하고, 모네가 죽은 다음에도,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 지베르니 정원을 다 관리하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됐고. 근데 이제 둘째 아들 이야기. 이제 요거는 이제 그래서 그림하고 다시 또 얽혀요. 그 인상이라는 그림하고, 둘째 아들. 그래서 모네의 둘째 아들, 미셸 모네, 그죠? 첫째 부인이 이제 낳고 이제 바로 죽은 미셸 모네는, 그래서 결국 모네가 죽은 다음에 유일한 상속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프랑스 법은 저쪽은 상속으로 안 하나 봐요. 이게 법적으로 결혼했어도 새로 들어온 자식들은 또 아닌가 봐요. 이 당시에 그랬나 봐. 어쨌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원래 핏줄인 미셸 모네가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습니다. 이거 엄청 부자죠. 그죠? 엄청 부자인 거야, 이거 지금. 엄청 부자라서. 그러니까 이 미셸은 지베르니에 거주하지 않고,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 거주하면서, 지베르니 관리는 물론 이제 둘째 딸, 블랑슈 오슈데가 하고요. 그래서 블랑슈가 죽은 다음에는 이제 얘가 뭐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보고 그냥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엄청 상속받은 재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얘는 그냥 평생 놀고 살았어요. 자동차만 타고 다녔어요. 자동차 매니아. 그죠? 이때 자동차가 막 새로운 게 막 나오고 막 이러던 시절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이 들어서 그죠? 저 그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같이 한 거지. 그래서 자동차 마니아로서 자동차를 맨날 타고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지베르니에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뭐 결혼을 했는데 결혼도 뭐 좀 나이 많고 애 딸린 그런 어떤 모델하고 해가지고 또 거기도 자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쪽 자손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유산을 상속할 자녀가 없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88세 근데 운전하다 죽은 거거든요. 88세 운전을 왜 해? 이거 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쳐박아서 이렇게 죽은 건데. 근데 그죠? 88세 때 자동차 마니아였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베르니 왔다 가다가 다리에서 추락해가지고 죽었는데 어쨌든 유산을 상속할 자녀가 없었다는 거. 결국엔 자녀가 이제 대가 이제 끊긴 거예요. 그렇게 모네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이 이제 남았으니까 관할 지역 시장이 그러면 우리가 모네의 유산을 그죠? 모네가 남긴 그림 뭐 이런 거를 다 프랑스 학술원 그죠? 그 구 아카데미에 이제 다 기증을 하자 이거는 문화유산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근데 자손이 어떻게 보면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림도 이게 이 물이 대단하죠, 그죠? 물에 비친 그림이 그죠? 사실 이 포인트가 이겁니다, 그죠? 이쪽은 뭐 그냥 그런데 야 물에 비친 거 보면은 야 진짜 잘 그렸어요, 그죠? 인상주의적인 그런 기법으로 정말 생생하게. 근데 여기 강둑에 있는 장피에르 오시데와 미셀 모네. 그러니까 요 장피에르 오시데가 얘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죠? 둘째 부인과 결혼하기 전에 내연의 관계로서 그 낳은 아들이다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래도 나중에 오래 살면서 자손도 남기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네의 핏줄이 이어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걔가 정식으로 그 모네의 핏줄이었다고 한다면은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물에 비친 모습, 그죠? 이런 것도 좀 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모네가 남긴 그림이 많잖아요. 자기 친구들 그림도 사준 것도 있고, 또 이제 선물 받은 것도 있고, 자기가 그리고서 결코 팔지 않고 가지고 있던 그림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그림들. 그래서 이때 모네가 남긴 그림들 뭐 많습니다. 모네, 자기 친구들이죠. 르누아르, 피사로, 드가, 베르트 모리조, 시슬리, 카디오프 등의 작품들이 꽤 많아요. 어느 정도 꽤. 그래서 흩어지지 않게 하나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모두 마르모땅 미술관에 소장하도록 하였고 그래서 이 마르모땅 미술관은 마르모땅 모네 그죠? 모네 작품이 확 들어오는 바람에 마르모땅 모네 미술관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오늘날에는 마르모땅 모네 뮤제 마르모땅 모네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게 마르모땅 모네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이 미술관은요, 요 폴 마르모땅이라는 이제 그런 일종의 돈 많이 번 그런 일종의 부르주아죠. 부르주아가 자기가 기증을 한 겁니다. 프랑스 학술원에 자기 집하고 자신의 소장품, 뭐 소장품이라는 게 뭐 우표도 있고 그죠? 도자기도 있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다 해서 학술원에 기증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의 집인 거죠. 그 사람의 집, 그죠? 큰 저택을 박물관으로, 그러니까 그 미술관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가 그 모네 컬렉션을 이 미술관에 소장하기로 했느냐? 여기에 이미 그 인상 해돋이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1957년에 드 벨리오 가문이 후손들이 기증한 인상 해돋이라는 그림이 여기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상파 그림들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에 다 이렇게 소장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미술관이 이제 모자라. 그러니까 소장할 데가 없는 거야, 사실은. 루브르 박물관 꽉 차버려가지고, 루브르가, 그렇잖아요. 꽉 차서, 이제 그 미술 별관들이 막 생기는 거지, 별관들이. 사실 이것도 그때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사실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대 예술계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죠? 작가들은 계속 작품을 엄청 만들어내고, 그걸 다 보관하고 소장하고, 국가에서 이렇게 또 계속 국전 등등해서 사주고 하는데, 이 전시하거나 전시 보관할 장소가 점점 모자라져지는 거죠, 사실은. 그죠? 오늘날 현대 모든 국가들이 많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술품 소장 문제. 그래서 그러니까 관리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지방 허드펀 미술관 같은 경우도 관리비가 1년에 40억 50억 들어가요. 왜냐면 그게 이 곰팡이나 이런 관리기 다 해주잖아요. 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렇다고 다 전시되는 것도 아닙니다. 창고에 많아요. 그죠? 창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언제까지 보관해야 돼? 근데 이거 또 파기를 못 시키잖아. 그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자, 어쨌든 그래서 프랑스는 이미 요때부터 19세기 말을 거치면서부터 사실 곤란함을 겪습니다. 겪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20세기
중후반에 이제 그거를 해결한 게 그 오르세 미술관이에요. 오르세 미술관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그 19세기 후반의 작품들을 다 모으고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박물관 얘기는 저 미술관 얘기는 또 이어서 계속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 갈 데가 없으니까 루브르 들어갈 데도 없고 당연히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 모네 작품을 집어넣는 거로 소장하는 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술관 여기 나왔네. 그래서 미술관이 그래서 여기가 이 파리잖아요. 파리면은 그 한가운데 루브르 원래 궁이죠. 루브르 궁인데 그거를 루브르 박물관으로 만든 거고.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에는 말 그대로 옛날 고대부터 오래된 그죠? 그 고전적인 작품들 이 주로 다 이제 여기 르브르 박물관에 다 거기 기본적으로 차곡차곡 다 들어와 있었는데 이제 꽉 찼잖아요. 꽉 차가지고 이게 할 데가 없지. 할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이제 소장하고 전시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별관들을 하나하나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 가지고요.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은요. 이제 우리 이제 모네하고 연관된 거는 이제 일단 세 가지. 그러니까 사실은 모네는 나름 그 프랑스에서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거의 자기 전용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두 개예요. 모네가 요거 오랑주리 미술관하고 마르모탕 지금 봤죠?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은 이제 모네가 그러니까 이미 자기 작품이 몇 개 있었고, 그러니까 인상 해돋이를 비롯한 인상주 작품이 여기 들어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네가 죽으면서 남긴 작품이 다 여기로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오랑주리 미술관에는 그 100m짜리, 그죠? 그 수련 연작, 그죠? 그게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상 뭐 그거 말고도 다른 게 많지만은 어쨌든 사실상 모네 박물관이지 뭐 모네 그 미술관이지. 그래서 오랑주리 미술관 이건 좀 조그맣습니다. 뭐 다음번에 그 수련 연작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프랑스가 실제로 작품들이 막 쏟아지면서 만들어진 거는 사실 요거 이후거든요. 그래서 오르세 미술관을 까먹었다. 1900 이게 몇 년이냐? 80 몇 년인가? 80몇 년이 어쨌든 이게 이제 설치해서 만든 거예요. 오르세 미술관을.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르브르 박물관은 그 이전에 그죠? 프랑스 혁명 이전에 그 고전주의적인 작품, 옛날 작품, 또 외국에서 약탈해 온 거, 그죠? 아니면은 또 뭡니까 그 프랑스와 1세가 이렇게 사서 가지고 있던 거 그런 게 이제 아주 고전들이 여기 르브르에 있는 것이고요. 모나리자나 이런 게 여기 있는 거고. 오르세는 이제 그러면은 이 뒤에 그 살롱전이 막 흥성하고 이럴 때도 작품을 많이 샀는데 이걸 전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오르세는 아예 이렇게 정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1848년 요게 뭡니까? 요때가 그 2월 혁명 해가지고 그죠? 2월 혁명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1789년이 프랑스 대혁명이고 그다음에 여러 번의 혁명을 거쳐서 이제 왕정이 끝나고 그죠? 1848년에 커다란 혁명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를 또 하나의 기점으로 잡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나폴레옹 3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프랑스에서는 본격적으로 어떤 그 현대 예술이 막 쏟아지게 된 게 사실 이때부터예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기점입니다. 1848년부터 1914년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뭐가 있던 거죠? 1914년이?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프랑스 전성기거든요. 따져보면은 그죠? 이때가 프랑스가 제일 잘 나가고 그 문화의 중심지 파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그죠? 화려하고 빛났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인상주의라고 겹쳐요. 인상주의 시기 그죠? 인상주의 시기나 요런 작품들. 그러니까 요 시기의 작품들은 다 여기 오르세 미술관으로 이제 몰아서 딱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요거의 별관이 또 오랑주리예요. 이것도 모자르니까 그 별관으로 오랑주리 미술관에서 여기에도 요 시대 작품들이 들어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미술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네 작품이 많은 곳은 여기 이렇게 세 군데의 모네 작품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르브르에는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죠?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어떤 박물관 미술관 구성인지. 자, 그래서 미술관 얘기는 뭐 또 그렇게 하도록 하시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 그래서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은 모네의 유작들이 들어가면서. 근데 그 전에 이미 인상 해돋이라는 그 유명한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인상 해돋이 그림이 요게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것과 연관해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상 해돋이 그림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그림은 제1회 인상파 전시가 됐죠. 그죠? 전시가 돼서 이제 우리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상파란 이름이 나왔다는 건 알지만은 근데 이게 2번 전시됐다는 거예요. 또. 그죠?
제 4회 전시회 때도 이게 전시가 됐습니다. 4회 전시회. 왜? 그때는 모네가, 난 전시회 참여 못했지만, 우리 마누라 애 아프고 정신없어. 근데 이제, 아니야, 그래서 해가지고, 어거지로 뭐 이제, 모네를 참가시켰는데, 뭐, 내일 그림이 없으니, 그럼 옛날 거 해가지고, 옛날 거, 이렇게 가져와서 한 번 더 전시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거랑 생각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상 해돋이는 인상판 전시회에서 2번 전시됐다. 그죠? 1회에도 전시가 되고, 또 4회에도 전시가 됐다.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가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제목이에요. 제목. 이 제목이 이게 이제 헷갈렸어요. 제목이 이게. 인상 지는 애냐, 인상 해돋이냐, 이 제목이 헷갈려 버렸어요, 이게. 자, 그 얘기를 간단히 해보시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사연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그래서 이 그림이 처음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인상파 전시회가 끝난 다음에 에르네슈 오슈데가, 그죠? 그러니까 800프랑에 구입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모네가, 마네가, 야, 제 거 좀 사줘라 해가지고 아마 사줬을 것 같은데, 이제 딱 허세 부린다고, 그래, 그럼 내가 비싸게 사줄게. 딱 사준 거 비싸게. 허세 부리면서, 이 허세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망한 거지. 그죠? 사줬는데, 근데 이제 망했지. 그죠? 원래 허세꾼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해주면 또 내 사람 되고 이럴 것 같아서 다 이렇게 막, 그죠? 하고. 근데 이제 파산했지. 오시대가 파산하면서, 파산하면 다 이제 빨간 딱지 붙어가지고 경매 나와서. 근데 그거를 또 누가 사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인상파 그림이 인기가 없었으니까 그나마 자기 이제 알던 친구들이 좀씩 그래도 사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경매에서 조르주 드 벨리오, 지금 이 사람이 210프랑에 구매를 합니다. 210프랑에 구매를 해서 두 번째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인상주의 역사에 한 줄은 나와요. 그래도. 한 줄은 이 사람. 그래서 루마니아의 귀족 출신인데 파리로 와서 사는 거죠. 귀족이니까 파리에서 또 화려한 삶을 살러 온 겁니다. 와가지고 이 화가들하고 어울리고 인상파 그림들도 사주고 돈도 좀 이렇게, 그죠? 모네가 급할 때도 돈도 막 주고 그랬어요. 하고 의사 역할도. 사실 의사는 의사라기보다는 그냥 민간요법. 민간요법. 그러니까 루마니아 뭐 그런, 이게 정식 의사는 아니고 루마니아의 그 민간 뭐 한의사 같은 그런 거예요. 그냥 맥 짚어주고 이런 거, 그죠? 루마니아식으로 뭐 한다는 그 정도인데 어쨌든 뭐 이렇게 본 거지. 그래서 근데 그런 뭐 귀족 출신의 그런 뭐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자기가 이제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번째 소유자가 됐고, 뭐 특별히 이 사람은 그걸 팔 일이 없죠.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딸한테 물려주고, 딸이 이제 나중에 사위가 이걸 말을 못하는 순간에 맡겨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맡겨서 전시하고 보여주는 거죠. 그런 용도로. 그죠? 그러니까 대여 같은 거지. 개인 소정보다는 이제 대여해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다 죽으면서 그 자손들이 영구 기증을 했습니다. 이거 아예 그냥 국가에 영구 기증한 57년에. 그래서 이 그림이 여기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그림 제목이,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림 제목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특히 인상파 그림은 그렇겠죠. 그죠? 우리가 나중에 모네 그림 보면 다 그냥 제목이 그냥 수련이에요. 수련연. 뭐 제목이 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죠? 특별히 뭐 생각해서 제목 붙인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인상 해돋이라는 게. 그래서 근데 아마 이게 이 파산 경매할 때 그 경매사가 그냥 쓴 것 같아. 경매사가. 왜냐면 뭐 경매 목록 쓸 때, 그죠? 그래서 인상 지는 애라고 쓴 거예요. 그냥 쿠시정에서 솔레이 쿠시정 써가지고. 그래서 이때부터 마르모탕 미술관에는 이게 전시 제목도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전시 제목도. 이거 바로 잡아준 사람이 없는 거야. 이걸 바로 잡은 사람 없이 그냥, 근데 물론 요 뒤에 된 거니까. 그 전까지는 가지고 있을 때는 뭐 제목 없이 그냥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미술관에 전시할 때는 제목을 달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된 거, 전해진 거야. 지는 해라고 제목이 전해져가지고 미술관에도 계속 그렇게 한 20년 넘게, 30년 넘게 붙어 있었으니까, 그죠? 인상 지는 해라고 붙어 있는 바람에 이게 인상 지는 해라고 이게 나와 있는 책도 많아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몇 종류 이렇게 나와 있어. 모네 인상 지는 해라고 돼 있어요. 그 요식에 나왔던. 그래서 65년에 이제 바로 잡힙니다. 65년에 이게 원래 그때 그 인상파 1회 전시회 할 때 모네가 인상 해돋이라고 이렇게 해돋이라고 그 르누아르 동생이 이제 추가하거든요. 추가해서 붙이는 바람에 그런 사연이 다 나중에 미술사적으로 밝혀지면서 이게 맞다 해가지고 65년에 인상 해돋이라는 본래 제목으로 회복이 된 거고, 그 중간 잠깐, 그죠? 무슨 50대 파산 경매 이후부터는 인상 지는 애라고 이렇게 이제 불리고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 유명한 그림이 이렇게 그 제목도 이제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인상 해돋이로 다 불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이 마르모탕 미술관에 있었고, 있었고, 그다음에 마르모탕 미술관에 모네의 컬렉션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제 사건이 터지죠. 이제 인상해도 도난 사건. 또 아주 이 그림이 사연이 기구해요. 자, 이것 때문에 막 여인들의 운명이 갈리고 뭐 참 기구합니다. 또 도난 사건. 그래서 85년 이게 정말 이게 진짜 벌건 대낮입니다. 벌건 대낮에 그죠? 권총으로 무장한 5인도 복명 강조가 그냥 대낮에 그냥 쳐들어간 거예요. 뭐 몰래 뭐 이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쳐들어가서 경비원 다 묶고 제압하고 5명이서 이거 진짜 뻔뻔히 대놓고 그냥 깨가지고 가져가고 이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참 황당한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근데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은 마르모탕 미술관은 저 변두리에 좀 그냥 좀 허술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밀고 들어가서 그냥 완력으로 그냥 탈취해 간 거지. 그죠? 몰래 훔쳐간 게 아니라 완력으로 침입해서 인상파 그림 9점, 모네 그림 4점, 르누아르 이게 다 계획돼 있어요. 이걸 강탈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감정가 12,000달러. 어쨌든 이거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림이 사라져 버렸고.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유괴범하고 비슷해요. 이거 함부로 하면은 그림을 훼손한다. 이게 이제 협박이 들어가는 거야. 나 그럼 그림 불태운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림 도난은 그런 일이 항상 있더라고요. 예술작품 도난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유괴범은 유괴해서 협상하잖아요. 얼마 줘라. 이런 식으로. 왜 똑같아, 이것도. 그림도. 그러니까, 왜냐면 그림은 팔 데가 없잖아요. 사실은 팔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훔친 건데, 누구한테 팔면은,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그림을 이제 볼모로 삼아서 돈 안 주면 이 그림 불태워버린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게 안 알려지는 거지, 잘. 왜냐면은 돈을 정부가 지불하더라도 그걸 밝히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런 일이 있어요. 그죠? 그냥 이래서 우리가 회수했다라고 할 뿐인 거지. 실제로 많아요. 그렇게 그림을 볼모로 삼고서 그랬던 거지. 많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림을 팔 때가 있었던 거야. 야쿠자하고 연결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그림을 또 함부로 막 수사하고 이러면 이게 그림이 훼손될 수가 있으니까 2년 동안 그림 행방에 묘연하던 중에 요게 이제 제보가 들어왔어요. 도난당한 그림의 구매. 누군가 살려고 한다는 그런 움직임. 그죠? 그거는 이제 파악이 되죠. 근데 그게 일본에서 그게 온 거야, 일본. 왜냐면 이때가 일본이 잘 나갈 때 아니에요. 1985년. 그죠? 일본 도쿄 땅을 팔면 미국을 다 산다 이럴 때 참 생각하면 황당한데 그죠? 도쿄를 팔면 미국 땅을 다 산다. 그 땅 가격이 그렇게 도쿄 땅이 이제 치솟아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뭔가 야쿠자를 통해서 살려고 하는. 이 당시도 야쿠자가 조직이 또 엄청났잖아요. 검은 쪽이 그죠? 일본이 잘 나가면서 그때. 그래서 그 제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약 밀매, 헤로인 밀매로 프랑스에서 이미 5년 동안 수감했던 이 야쿠자가 있는데, 그죠? 슈니치 후지쿠마라는 게 얘가 용의자다 해서 떠올라가지고 이래저래 해서 결국에 일본에서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미술품 절도 전문가인 이런 애들하고 함께 마르모탕 미술관 습격을 계획한 것을 밝혀져서, 근데 얘들이 또 습격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5명은 못 잡았어, 결국에는. 그러니까 못 잡기도 하고 안 잡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어쨌든 여러 가지 있는 거지, 이게. 이게 그래서 정확하게 사건의 전모가 다 공개되지가 않았어요, 이게. 어쨌든 이것까지는 밝혀졌는데,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러면 그 그림은? 근데 그림 찾는 것도 또 다른 문제예요, 그림. 그래서 그림 찾는 그림은 결국에는 나중에 이래저래 잘 구슬려고 해서 결국에는 왜냐면 얘들이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모른다. 누구한테 팔아 넘겼다. 누구한테 넘겼다. 그럼 모르는 거지, 뭐. 그죠? 이제, 코르시카, 그죠? 코르시카 섬, 그죠? 섬에 있는 빈집에서 도난당한 그림을 찾아서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까미유 꼬로의 그림도. 그러니까 이게 도난 사건이 의외로 많았어요. 이게.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잘 안 알려지고 이런 거지. 그래서 도난당한 채 지금 못 돌아오는 그림도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특히 요 시제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이때는 사실 그렇다는 거 이게. 그냥 벌건 대낮에 그냥 쳐들어가가지고 부셔버리고, 훔쳐갔으니까요. 아이고, 시간 됐나? 잠깐 쉬어야 되나? 지금 너무 많이 했나? 지금? 아이고, 좀 시간 좀 지났네요. 잠깐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상 해돋이가 참 이게 사연이 많은 그림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우리는 인상파의 이름이 된 그런 그림이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참 사연이 많은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잠깐만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네? 1848이요? 1848이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
1948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전 유럽 쪽으로 혁명이 막 일어났죠. 혁명. 프랑스에서도 혁명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기존 지배 체제를 부수는, 그러니까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쉽게 말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이게 나와서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1815년 나폴레옹이 워터루에서 진 다음에 다시 메테르니에 의해서 다시 옛날 왕정으로 돌아갔잖아요. 다시 옛날식으로 그냥 유지한다, 우리는 옛날 왕. 그게 이제 한 30년 지속된 거지. 근데 그거를 이제 완전 뒤엎은 혁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1848년은. 그거를. 그래서 구체제를, 그나마 유지되던 구체제를 완전히 뒤엎은.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폴레옹 3세가 대통령이 되고, 근데 지가 이제 대통령이 됐다가 지가 황제가 돼버린 거지, 나중에는. 하지만 어쨌든 산업혁명과 전성기가 이제 바로 그 시대입니다. 프랑스는. 잠깐 좀 쉬었다가 아이고 좀 시간 나요. 그럼 여기 소장님 쓰던 컴퓨터는 뭐 따로 이렇게 딴 데다가 원래 방을 만들려고 했다가 지금 변호사님 방이 좁아서 그래서 얘가 오픈되는 곳으로 자리를 하나 만들어놓으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두 분 다 참석하게 됐어요. 그럼 그래서 10명 정도니까 테이블을 이걸 다 붙여야 될 것 같죠? 이게 두 개를 다 붙여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쪽 딱 10자리인데요? 네? 지금 10자리라고. 근데 저기 앉으면 여기서 안 보이고 옆으로 앉아야 될 것 같아. 여기 내면 여기 모니터가 있고 여기서는 여기 안 있고 이쪽에서 하나 둘 세 명 정도 앉아.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게 더 많이 앉을 수 있으니까. 이건 여기 두 분씩 앉을 수도 있고 두 분씩 네 분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붙이면은 이걸 옮기신다고요? 이거를 그러면은 옮기는 게 낫나? 한번 옮겨 보고요, 뭐. 왜냐면 전선이 여기 막. 그렇긴 하네요. 그리고 책장 때문에 이쪽이 더 넓어서 뒤에 앉아도 그렇긴 하네요. 그쪽은 좀 좁고 이쪽이 훨씬 넓네, 이렇게 공간이. 다시 아이고, 그럼 시간이. 그거 저기 돈 주면 근데 이제 이 책장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하셨을 거면 따로 아유. 새벽에 와서 짜고 주문해서 안 받았다. 그래서 이게 색깔이 처음에 사진을 보니까 되게 이상한데 정작 보니까 괜찮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화분을 좀 놓을까 했는데 여기 햇빛이 안 들어서 화분이 또 들면 여기는 햇빛이 안 드는구나. 그래서 화분도 주기도 하고 근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처음에 사진 남았을 때 쫄지러웠는데 그래도 괜찮은데 처음에 벽지가 딥그린색이면 벽지가 있어가지고 이런 색깔을 맞춰가지고 해서 그냥 처음에 그러다가 한 번 옮기고 또 밖에 다 마무리가 아직도 완전히 안 됐죠? 좀 더 정리가 좀씩 이제 그죠? 여기 탕비실도 다 정리가 안 돼. 그죠? 탕비실도 그렇고. 업무 시작한 거 네? 업무 시작했어. 업무를 계속 시작하죠. 그러니까.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걸어오셨어요? 아니면? 네, 걸어. 걸으면 몇 분? 한 30분? 40분 걸려. 40분 정도? 40분. 유전님들 1시간 오늘 밥 먹고 그리고 여기까지 1시간 걸려. 1시간? 네, 소화시켜 1시간 40분. 차파도 30분인데. 여기 근데 자전거 거치장에서 자전거 타고 오면 금방 오겠더라고요. 버스 기다리고 어쩌고저쩌고 다 해주시고. 기대 뭐 그냥 조금만 기기는. 아니 밑에 그냥 수나 있어요. 그게 아니고. 맞다. 6시 한두 자리 비죠, 여기. 바로 앞에 한 줄도 없던데요? 괜찮네. 조그만 차 갖고 왔는데 몇개 돼버렸어. 아무튼 데려오고 있어. 아니, 왜 우리 거기 세 자리가 아니고 두 자리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앞에 되게 몇개 됐어. 퇴근하니까.
하지만 날이 아주 춥지 않고 추울 때랑 더울 때 빼면은 슬슬 운동해도 그렇게 돌아다녀도. 폭염이라면서. 그러니까 올해 더워. 네, 4월부터 폭염입니다. 웬일이야. 아니 저 며칠 전에 한 25도까지 올라가셨어요. 어제 그러니까 1년에 200일이 여름이고 이제는 진짜 그래 200일이 그냥 반팔로 살아도 될 정도의 200일 정도가. 옛날에 여름 기준이 반팔 아니에요. 반팔 입으면 여름. 아니 근데 겨울에 좀 눈도 좀 많이 내리고 이래야 이제 풍년이 된다고 하는데 첫눈 올 때 외에는 좀 그렇게 눈 많이 안 그죠? 왔죠. 예, 많이 안 왔죠. 아들은 눈한 10번 추웠다. 또 지역마다 다른가? 아유 남양주인데 그렇게 눈이 많이 많이 왔어요. 왔어요. 3월달까지 눈이 많이 왔으니까 올해는 3월달에도 눈 2번 많이 왔어요. 옛날에는 10몇 년 전인가 청주에 있었을 때는 3월달에 폭설하시면 예. 2m가 가지고 청주에 있어요. 내 평생 그런 건 처음 봤어. 3월달에 그래서 기억이 근데 육해제 기상학자 나와가지고 얘기한 거 보니까 이게 이제는 뭐 기후 위기다 이게 아니고 그냥 이미 이거는 시작해 막을 수가 없고 여기에 적응하고 살아요. 적응하고 이제.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 어떻게 이거에 대처를 할 거냐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후가 이렇게 되면 이미 되돌릴 수 없다고 되돌릴 수가 없죠. 예. 아프면 이런데 물에 잠기던데 어디가 이게 이제 잠겨? 수온이 이제 올라가니까 이렇게 낮은 그런 뭐 몇십 년 이내로 뭐 아프 이런 데 잠긴다 그러더라고요. 비가 너무하죠. 일본도 잠기고 일본도 잠기고 올해 뭐 7월에 뭐 일본에 큰 뭐 재앙이 온다고 아주 또 그것처럼 다들 그 들어보셨어요 선생님? 7월 뭐 대지야 예. 나카이 올해 7월에 뭐 그게 150년마다 주기인데 지금 좀 지났다고 30년 이내에 뭐 온다고 그러는데 뭐 최빈국으로 뭐 전락할 거라고 재해가 어마어마해서 그러는데 천조 그때 막 정윤이 일본에 있을 때도 막 무슨 뭐 지진 난다고 막 지진이었는지 화산이었는지 막 가지고 엄청 막 예. 후쿠오카 쪽에. 예. 아이고 시간 관계상 오늘 좀만 더 하고 쉬고 뭐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오늘은요 뭐 축하됐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8회 인상주의 전시회 이제 이런 인상주의 전시회 그래서 이제 인상주의 전시회 그죠? 1회부터 8회까지 있었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모네의 그 개인 가정사 얽힌 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참 기구한 그죠? 기구한 그런 일을 봤고요. 뭐 먼저 죽은 사람만 억울한가? 모네의 지베르니 시기 그래서 이제 후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모네가 그죠? 이제는 그 인상파 전성기 그러니까 그 초창기 인상파에서 후기로 들어가는. 그래서 83년 이후에 지베르니 이주한 다음부터 어쨌든 이 모네 일이 이제 풀리기 시작해요. 듀랑리엘 이외에도 여러 루트로 그림이 판매되기 시작하였고 해가 바뀔 때마다 경제 형편이 뚜렷하게 좋아졌다. 대표적으로 조르지 뿌띠의 제5회 국제전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성공을 하고 또 듀랑리엘은 또 뉴욕 시장에서 성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86년을 지나면서 모네는 경제적인 걱정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86년 그죠? 모네가 경제적으로 여유를 찾게 된 요 때에 그 이제 마지막 인상주의 전시회가 있었거든요. 제8회 인상주의 전시회. 근데 모네는 거기 참여를 이제 거부해요. 이거 8회 그래서 8회 인상주의 전시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2년도 제7회 전시회 요게 이제 제대로 된 그죠? 오리지널 멤버들이 모여서 그동안 그 했던 그다음에 과거에 아주 정말 걸작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던 그런 사실상 마지막 인상주의 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 그다음에 7 요 정도가 제대로 된 인상주의 전시회인데요. 그다음에 한번 하고 나니까 한동안 합동 전시회가 이제 없었던 거죠. 그죠? 82년 원래는 매년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매년 우리 모여서 그 전시회
인상주의를 하자는 게 원칙이었는데 이때부터 없는 거야. 지금 86년 됐으니까 지금 2년, 3년, 4년, 5년, 6년, 지금 3, 4년째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일단 이제 멤버들이 다 이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전에는 그 몽마르트 그 화실 중심으로 모여서 맨날 그 카페 누베라텐 이런 데 모여서 술 마시고 맨날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뭐 만해도 죽고 그죠? 만해도 죽고 뭐 다 각자 자기들 그죠? 다수가 팔에 떨어진 곳에 다 이미 정착을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따라서 멤버들 간의 만남이나 교류도 이미 뜸한 상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사실 이것도 있죠. 이제는 뭐 특별히 같이 할 일이 없는 거죠. 각자 뭐 인상주의든 아니든 각자 스타일이 확립된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의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을 느끼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요 드가로부터 분열된 비롯 그죠? 요거를 완전히 봉합하기 사실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드가와 그 드가의 그룹들 딸리는 게 쉽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나아가 합동전시를 개최할 의미가 다소 약해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게 합동전시라는 게 우리는 이런 그림 스타일이고 이런 게 이제 광고를 하는 건 일종의 그죠? 쇼케이스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한테 알리고 보이고 선전하고 또 그림도 팔고 이런 건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이제는 왜냐면 각자 그림들이 팔리니까 그죠? 모네 르누아르 그림 등이 팔리기 시작하니까 여러 루트로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안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듀랑뉴엘은 이제 자기가 듀랑뉴엘도 이 인상파 그림을 많이 사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안 팔렸는데 이제는 뭐 그것도 미국에서도 팔리기 시작을 하고 그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주도해서 뭐 전시회에서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듀랑뉴엘 그 화상 입장에서도. 그래서 전시회가 이제 없었던 겁니다. 요 이후에 80년대에 그래서 없었는데 그러니까 요걸 뒤집으면은 그러면 전시회를 그러면 누가 하고자 했느냐? 그림을 팔 필요가 있는 사람, 아직도 잘 안 팔리는 사람. 그게 이제 피사로 하나밖에 안 남은 거야, 이제. 이게 제일 나이 많은. 그래서 카뮤 피사로만이 유일하게 1회부터 8회까지 다 참여해요, 이 사람만. 유일하게 1회부터 8회까지 다 참여했는데 지지리도 그림이 안 팔리고 별 인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크게 이제 파리 풍경 이런 거는 이제 대단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사로가 이 사람은 나이도 많아요. 모네보다 10년 위고 나이도 많았고 그래서 근데 또 정치적으로는 또 이 사람이 무정부주의자였어. 무정부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또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등등 해서 그러니까 여전히 인정을 받고 그림을 팔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까미우 피사로 정도만이 합동전시회가 필요했었는데 그죠? 근데 그거 말고도 피사로에겐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야 우리가 이제 전시회 하려면 뭔가 새로운 스타일, 새로운 그림들이 계속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똑같은 것만 할 수 없잖아. 근데 자기가 뭔가 이제 새로운 거를 발견했다는 거야. 새로운 거를 발견했다. 그게 바로 전묘화법이에요. 그죠? 전묘화법. 그죠? 전묘화 아시죠? 그죠? 조르주 쉐아의 전묘화. 그러니까 이 전묘화법이 이게 뭡니까? 이게 인상주의 논리적인 기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색채는 빛이다. 빛이 색채인데, 그러니까 빛으로 이제 분할해서, 그죠? 색채 분할법 아니겠습니까? 인상주의가 색채를 분할해서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 칠하는 건데, 그것을 논리적 극단으로 가면 나중에 완전 점으로 찍는 거지, 점. 그죠? 우리 디지털로, 그죠? 이게 논리적인 극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사로가 거기에 빠져드는 거야. 이야, 결국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논리적인 끝은 뭔가 이 전묘하고, 그죠? 그래서 피사로가 전묘화법에 깊이 빠져들면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라고 들고 나와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말해서 피사로가 그림도 팔아야 했고 뭔가 새로운 그죠? 새로운 여기 쓴 것처럼 인상주의가 새롭게 나아갈 방향 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전묘화가. 그래서 이를 소개하는 전시회를 생각했던 것인데 그래서 피사로는 이 새로운 전시회에 젊은 전묘화가인 이제 그 유명한 그죠? 조르주 쉐아 그죠? 쉐아와 폴 시냐크를 동참시키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얘들 내가 새로 얘들이 대단해. 얘들 우리 걸 발전시킨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게 피사로는 우리가 옛날에 하던 인상주의는 그건 로맨틱, 낭만적 인상주의다. 라고 하고 그러나 이제는 전묘화법에 의해서 새로운 스타일 이거는 사이언티픽, 과학적 인상주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벌써 이 앞에 있던 사람 좀 낡아 보이잖아. 옛날 친구들은 그냥 우리가 낡은 사람이냐, 그죠? 우리가 그건 꼰대야 해가지고 그죠? 이 주장을 하지 않았던 거지. 근데 피사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회주의자의, 공산주의자의, 뭐 그 무정부주의자의, 그래서 뭐 과학적 사회주의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르크스에. 그래서 사실 그런 영향이 있는 거야 나름. 그래서 이게 뭔가 과학적 우리도 과학적 인상주의로 나가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 나이가 많으니까 앞두고 앞에서는 뭐라 못하지만 이 마음이 다 안 들었던 거야. 다 다른 멤버들은 이거. 그 우리는 그냥 낭만적 옛날 그냥 그런 거냐. 근데 어쨌든 피사로가 이렇게 구분했는데 나름 그 말은 맞기는 맞아요. 이게. 그래서 낭만적 인상주의.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본연에 느껴지는 인간한테 느껴지는 그죠? 그 지각되는 거를 인상을 표현한 것. 그다음에 새로운 전묘화법은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그죠? 분석해서 수치화시켜가지고 그죠? 디지털화 시켜서 그 인상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면에서 나름 뭐 명칭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과연 이것이 인상주의는 근데 사실 전묘화는 인상주의는 아닌 거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피사로가 요거를 이제 소개하고자 해서 딱 자기는 뭔가 대단한 거 발견했다고 막 친구들한테 동료들한테 얘기했는데 동료들이 이제 못 받아들인 거지. 그래서 어쨌든 카미유 피사로가 그렇게 주장을 했고 야 우리 한번 모여서 하자. 이번엔 이렇게 해서 여기 새로운 게 있고 하니까 하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가장 그 멤버들의 화합을 중요시했던 사람이 그래도 베르트 모리조예요. 여성인데 그죠? 여성 작가 모리조가 그래도 그 가장 그 화합을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베르트 모리조하고 남편 웨젠 마네가 중심이 돼서 그럼 내가 한번 친구들 동료들 연락해볼게 해서 새로운 전시회 우리가 오랜만에 한번 해보자 해서 했으나 결국 모든 멤버들 화합하는데 실패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첫 번째로 드가 문제 그죠? 드가로 인한 분열 문제를 사실 끝내 해결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이제 드가가 신난 거야. 그래 하자 해가지고 얘가 막 나서는 거지. 다시 드가가 나서서 막 주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멤버들은 아이 그래 안 되는데 얘는 몰라도 얘는 자꾸 다른 애들 끌어들여서 안 돼. 사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드가를 뭐 싫어한 것보다는 드가는 옛날 멤버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자꾸 새로운 애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우리 인상주의하고 아닌 걸 하려고 하니까 그다음에 또 요것도 그다음에 거부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쉐라와 시나크 문제 피사로가 추천한 쉐라와 시나크의 전묘화법 이거는 우리는 인상주의랑 상관이 없다. 인상주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르누아르는 아주 명확하게 그 얘기를 내세워요. 나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거부했고, 물론 르누아르는 여기다 또 추가를 합니다. 나는 그 다음에 그 무정부주의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르누아르가 나는 그런 거 싫다. 이런 정치적인 거 싫다. 그런 거로 거부했고, 모네하고 카유보트는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그 한마디로 뭡니까? 카톡 씹어버리고 카톡 씹어버리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참여를 안 하는 거지. 그리고 또 디랑 리엘도 뭐 지원도 없었으니까 당장 돈도 뭐 어려웠어요. 돈 마련하기 어려웠어. 어쨌든 그래서 하긴 한 거예요. 그래서 하긴 했는데 이제 드가가 주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피사로 이렇게 해서 주도를 했는데 그래서 인상주의 전시회는 제목이 그냥 이거야. 덜렁. 다른 게 없어. 그냥 8번째 전시회.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합동 전시회였지만 인상주의적이지 않은 전시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없어가지고 이 식당 위층을 빌려가지고 간단히 해서 장소 가서 써봤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편이 이렇게 나뉘는 거야. 이렇게 벌써 다 분열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제가 괜히 써놓은 게 아니에요. 분열되는 겁니다. 베르트 모리조는 그래도 화합을 위해서 하다가 이제 참여를 하긴 했는데 그다음에 드가하고 드가 이제 그룹이 있잖아요. 그죠? 드가 그룹 그죠? 드가 자기가 같이 하던 그룹들 메리 커셋 등 요게 또 한 그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카미유 피사루 밑에 이 당시 아직까지는 폴 고갱 그죠? 그 유명한 고갱이 아직은 제자로 딸려 있어요. 이제 요거 끝나고서 이제 고갱이 인상주의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부정해버립니다. 고갱이 처음엔 인상주의를 따라가다가 피사루랑 이렇게 친하다가 나중에는 부정하고 떠나버립니다. 아직은 고갱이 여기 인상주의 있을 때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조르주 쉐라 그 다음에 폴 시냐크 요렇게 요게 이제 피사로 요 줄거리인 거죠. 요 사람들은 그죠? 피사로 인맥으로 쭉 요렇게 된 한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다가 요 오딜롱 르동이라는 요것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요건 잠깐 봅시다. 우리가 쉐라는 누군지 아시죠? 조르주 쉐라 그죠? 214쪽에 그 유명한 그림 아니에요? 214쪽 지금도 보시겠지만은 우리가 214쪽에 그죠? 214쪽, 그죠? 조르주 쉐라 전묘화. 그래서 그랑저트 섬의 이로이로. 이게 바로 이 8회 전시회에 나와요. 좀 이따 나올 거고요. 그래서 요 쉐라하고, 그 다음에 오딜롱 르동이 딱 요때 한번 참여합니다. 오딜롱 르동은 저기 몇 페이지입니까? 상징주의자예요. 230페이지. 230페이지 보시면요. 230페이지에 아래쪽에 있죠.
그죠? 가운데, 그죠? 르동, 그죠? 환상적인 꽃 그림, 오델롱 르동. 이 상징주의자입니다. 상징주의자. 그래서 아주 환상적인 이런 상징주의, 사실 상징주의 뭔가 그 정신적인 걸 중요시한 거예요. 그래서 르동도 나중에 인상파를 막 비판하면서 저 인상파에는 그냥 정신적인 세계가 없다. 그냥 이 겉모습만 그린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서 이 정신세계를 중요시한 오델롱 르동. 여기 제 8회 어쨌든 전시회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봐도 뭔가 벌써 새로운 사람들이 막 들어온 거야, 사실은 다. 그죠? 고갱, 뭐, 쉐라, 시나크, 르동 이런 식으로. 그래서요, 관람객 등 흥행 관련 수치는 뭐 확인되지 않고요, 오늘날. 다만 전시회가 끝났을 때 진짜 겁쟁이들처럼 해산했다고 한 쉐라의 말이 전한다. 그러니까 이게 끝에 완전 흐지부지 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처음에는 관심을 꽤 끌었어요. 왜냐하면은 인상주의에서가 아니라 이 쉐라 그림 때문에. 그래서 나름 이 자기들도 야 우리 간판으로 쉐라 그림을 내세우자 한 거야. 물론 이 피사로가 주장을 했지만은요. 그래서 대중적 관심과 비평은 단연 그랑자트섬의 일요일 오후로 집중되었고 드가의 작품은 이거 관음증 환자 아니냐 해가지고 관음증으로 비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드가 얘기 먼저 보실까요? 드가 이 그림을 냈으니까 이게 여성이 뭐 혼자 목욕하는 거 이 그림을 이렇게 냈으니까 이 그림이 관음증 몰래 훔쳐보기. 그래서 관음증이다 이런 식으로 드가가 비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봤던 오델롱 르동, 그죠? 상징주의자 이런 그림, 이 그림을 이제 이런 그죠? 석판화 그림을 냈습니다. 그래서 빛의 프로필이라는 그죠? 좀 상징주의, 그죠? 인상주의적이지는 않죠 전혀. 상징주의적인 그런 그림이 이제 8회 인상주의 전시회에 이제 그 전시가 됐다. 그래서 드가 정도가 그 개벌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앞으로 와서 요거.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림은 이게 소문이 막 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를 보려고 처음에 좀 많이 좀 몰렸다고 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렇게 됐는데 흐지부지 됐는데 이 커다란 그림은 소문이 난 거지. 왜냐면 사실 이걸 처음 봤을 땐 정말 이게 뭐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날 우리는 익숙하게 이걸 보지만은요. 처음 봤을 땐 야, 그림을 어떻게 이렇게 그리냐.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크게 유발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좀 몰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딱 가장 큰 홀에 가운데 딱 이 그림을 전시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림 앞에서 기묘한 표정을 짓거나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딱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웃기긴 하잖아요. 이게 뭐 완전히 정적이면서, 그죠? 이게 뭐 그 그림이냐, 뭐냐.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림이 제 8회 인상주의 전시에 전시됐다. 그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인상주의 전시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전시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물론 우리가 쉐라 그 그림 얘기할 때 전묘화를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어쨌든 참 이게 근데 그리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죠? 근데 제가 이거는 찾아봤는데 어디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점이 몇 개가 돼 있느냐,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2년 걸렸거든요. 2년 동안 계속 찍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쓰러져 죽었어, 일찍. 쉐라도 그래서. 31살이가 죽었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이거. 그래서 그림을 몇 개 못 그려서 한 6개밖에 완성 못했어요. 이 찍는 게. 다 찍어야 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몇 작품은 막 찍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한 것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자, 하이버터 그림하고 쉐라하고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 상태가 비슷해가지고 정묘하니까 쉐라라고 좀 인식이 됐는데 어디서 많이 봤지? 하이버터 저 그림 어디서 봐야지? 이거랑 또 그럴 수 있죠. 하이버터 그림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조금 더 그죠 카이보트도 아주 합리적이거든요. 그림이 합리적이라고 합리적 논리 정연하죠. 논리 정연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요거는 뭐 아주 수학적인 질서와 사실 디지털에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죠. 디지털 시대가 됐다.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죠? 디지털 시대는 결국 뭐다? 디지털 시대는 뭐의 시대다? 이미지의 시대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딱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디지털인데 이게 왜 이미지냐? 디지털이 이미지라는 거예요. 디지털은 다 분해하고서 다 점으로 분해하고서 합쳐서 보는 거지. 누가? 내가 눈에서 섞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인상주의의 논리적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주의가 그거 아니에요. 그죠? 원색도로만 칠해놓고 그 색채 혼합은 눈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팔레트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날로그가 팔레트에서 하는 겁니다. 아날로그는 유사한 색을 만들어서 칠하는 거예요. 아날로그라는 게 유사하다는 뜻이잖아요. 유사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색과 유사한 색을 팔레트에서 만들어서 칠하면은 그 유사한 걸 그냥 바로 보는 거지. 근데 디지털은 유사한 색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분해해가지고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분해해서 원색으로만 칠해놓고 그럼 가까이서 보면 원색밖에 없는 건데 이걸 멀리서 보면은 우리 눈에서 섞어가지고 그죠? 근데 사실 눈에서 섞는다는 거는 우리 눈이 그렇게 볼 뿐인 거지. 객관적인 실체는 그냥 빨간 파란 점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눈에서 섞는 게 곧 이미지예요. 주관적 이미지. 그래서 디지털 시대가 되면은 이미지만 남는 거지. 우리가 경험하는 건 이미지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세계는 뭔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실제는 그냥 점이나 수학적 구조물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그냥 어떤 우리가 섞어서, 그죠? 우리가 눈에서 섞어서, 눈에서 경험해서, 눈에서 지각해서 그냥 그런 이미지로 받아들일 뿐인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 꼭 기억하시면 돼요. 디지털 시대가 왜 이미지의 시대인지. 물론 뭐 우리 대중적인 얘기는 하죠. 오늘날은 뭐 이미지의 시대야, 뭐 이미지가 중요해. 물론 뭐 그런 것도 뭐 맞긴 맞는데 사실 그게 그죠? 이 논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는 그런 줄거리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를 여는 그런 그림이라고 그 회화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요. 그죠? 물론 그게 오늘날의 광학적인 디지털하고는 달라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기서 빛이 직접 그죠? 발광체냐 반사되는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일단 미리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디지털 시대는 이미지 시대다. 분해해 놓고 우리 주관이 그냥 합쳐서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그죠? 이미지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인상주의의 귀결이라는 것도 그것도 하나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시간 이거 좀 더 간단히 하는 얘기. 자, 그래서 또 이제 이게 또 고흐하고 또 얽힙니다. 모네가. 그러니까 물론 고흐랑 직접 얽히진 않는데요. 그래서 모네가 그런 식으로 작품 이리저리 팔리다가 이번에는 또 다른 화랑, 그죠? 다른 부스 바르던 화랑의 테오 반 고흐. 이게 반 고흐의 동생이에요. 친동생. 그죠? 테오라고 보통 나옵니다. 테오, 반 고흐. 그래서 이 테오가 사실 테오가 자기 친형한테 한평생 다 돈을 대준 거예요. 그 그림 그리라고. 그죠? 돈을 대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테오 반 고흐가 이 화랑에서 일종의 영업사원 내지는, 그죠? 뭐 그런 매니저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오 반 고흐가 모네 그림을 10점을 매입해서, 그죠? 이것도 이제 그 화랑에서, 그죠? 매입해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구매가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건초도미 연작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우리 나중에 하겠지만 로댕, 그죠? 그 유명한 로댕하고 또 합동 전시회, 그죠? 한쪽에는 조각이 막 있고, 한쪽에는 그죠? 그림이 있고 해서 모네의 그림과 이런 조각. 그러니까 이 뿌띠가 그런 걸 잘한 거예요. 그렇게 딱. 그래서 조각과 그림 해서 아주 또 크게 성공을 하고 계속 성공입니다. 성공. 이때부터. 그래서 임대를 했던 집을 이제 사서 돈 벌어 집도 사고 화실을 새로 그리고 포플러 연작을 시작하고.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모네는 개별 작품은 거의 그리지 않고 뭐 몇 개 있지만 뭐 많이 그리지 않고요. 연작물, 이제 시리즈물을 그립니다. 시리즈물. 그래서 모네의 유명한 시리즈가 이제부터 보통 시리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초도미 시리즈 연작, 포플러 연작, 루앙 대성당 연작, 뭐 이런 연작, 수련 연작이 제일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연작, 그죠? 하나 연작물에 집중한다. 연작물을 그리게 됩니다. 이건 연작물은 아니지만은요, 이게 대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림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뭐 일일이 제가 만들어 놓은 파일 뭐 다 읽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그림만 넘겨보셔도 그것만 해도 엄청난 다른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는. 누구 그림인지 알아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게 누구 그림도 알아봐도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또 자주 보다 보면은 또 자신의 견해가 생겨요. 사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림이라는 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래서 자신의 견해가 생기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그림이고 그것만 알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나와요. 의외로. 그죠? 의외로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런저런 대중적인 이미지에서. 그래서 그러던 모네가 정원에서라고 하는 지베르니 정원을 참 이런 인상주의적인 그런 그림으로 딱 그린 환상적인 그림이죠. 상당히 환상적이고 어떤 아련하고 몽환적인 그런 그림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그림. 자, 그래서요, 이제, 건초도미 연작. 오늘 건초도미 연작 간단히 조금만 하고, 요 얘기만 하고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네는 건초도미 연작을 그리는데요. 뭐, 이사한 이후에 건초도미를 테마로, 그러니까 연작은 아니고 일단 건초도미를 테마로 그립니다. 근데 건초도미를 하면 우리가 이게 앞에서 보셨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 안 나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기억나시라고 보셔야 돼요. 옛날 파일도 한 번씩 보세요. 보시면은 이게 한 5분도 안 걸릴거래요. 이게 파일만 넘기면, 그죠? 그림, 이게 누구. 그러니까 이게 그 밀레, 그죠? 바르비종파, 장프랑스와 밀레는 농촌 그림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밀레가 이 건초돔이라는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그 그림도 유명한 그림이에요. 밀레의 건초돔이. 그래서 이게 어떤 원형적인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의 영향을 받아서 모네가, 그죠? 모네는 바르비종에 가서 직접 그림을 그렸으니까요. 그죠? 그 퐁텐블로 숲에 가서 그림을 그렸다 그랬잖아요. 거기 바르비종파가 이미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이 그림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이 밀레처럼 이런 그림을 그렸다 해서 처음에는 연작보다는 그냥 하나하나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건초도미만 그린 게 아니라 건초도미를 배경으로, 그죠? 그죠? 자기 아이들, 그죠?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그렇게 해서 이 그림을 또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그림,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렇게, 그죠? 건초도미가 있고, 또 이제 집 풍경이 있는, 그래서 이 풍경이 하나로 이렇게 일부러 들어가 있는 그런 건초도미를 그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리즈물, 연작물은, 여태까지는 초기 그림이,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연작이에요. 이제 연작은 이것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연작. 자, 그래서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제목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름의 끝, 아침 효과. 그러니까 효과라는 게 결국 아침의 어떤 빛과 사실 빛에 의한 이 건초도미는 특히 빛에 따라 변한 이 대기, 그죠? 이 대기, 공기, 그죠? 공기의 어떤 그 효과와 변화, 거기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디지털 화면으로 보면은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두께 자체는 막 질감이 느낄 정도로 엄청 여러 번 덧칠한 겁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그죠? 이게 브로큰 컬러라 그래서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봐도 이렇게 두껍거든요. 그죠? 두껍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엄청 두껍습니다. 이것도. 네. 너무 예쁘게 잘 해놨어요. 엄청 세밀하게.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림으로 보면 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죠? 이 모네 그림이 붓질하는데, 그러니까 1평방미터당, 그죠? 1m 이게 7만 번. 붓질을 7만 번. 1평방미터는 보통 평균 7만 번을 했다는 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붓질을 7만 번이라면, 야, 7만이니까 이게 7천도 아니고. 물론 그보다 더한 게 이제 쉐라인데, 점점, 이게 수십만이라 보통 추정돼요. 수십만, 3, 40만 정도 얘기하더라고. 3, 40만.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야. 3, 40만. 서른 한 살에 죽을만 하지, 그. 쓰러져서. 자, 어쨌든 이게 장난이 아니야, 이것도. 그죠? 진짜, 실물로 보면 그렇게 예쁘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보니까, 이게 비싸냐 했는데, 이거 그렇다는 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어쨌든 핵심은 빛에 따라 변하는 대기의 효과다. 그래서 이렇게, 그죠? 대기의 효과. 그래서 아침 효과. 그래서 요거는 뭐 일일이 제가 설명할 것도 없어요. 특별히 그림, 요런 그림들, 주요 그림들. 그래서 건초더미, 정오, 그죠? 그 다음에 진은해, 이런 것도 정말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눈과 태양의 효과, 이렇게. 요건 우리 봤던 그림이죠. 그죠? 브로큰 컬러가 잘 드러나 있는, 그죠? 이거 정말. 거의 뭐 이제 추상화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거의 추상화로. 자, 추상화로 거의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오늘은 그 정도까지만, 건초도미까지만. 그래서 어쨌든 건초도미 팔린 얘기는 해야 되겠다. 팔린 얘기, 그죠? 건초도미가 저게 그래서 어쨌든, 여기 제가 그 다음에 넣어놨구나. 이렇게 해서 건초도미 연작으로는 어쨌든 처음으로 대성공을 해가지고 작품당 한 3,000프랑, 야, 3,000프랑이면 얼마야? 3천만 원쯤 되나? 하나당? 그림 하나당? 어쨌든 그래서 그때부터 그 모네의 그림은 그리는 즉시 팔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000, 6,000프랑에서 엄청난. 그리고 이제 그 해에 그 에르네스 오슈데, 그죠? 인상 그림을 사준 그 사람은 죽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부인과 이제 결혼을 하고, 그죠? 둘째 부인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모네가 쫙 잘 나가는 거죠. 루앙 대성당 연작에 착수를 하고, 또 집 주변 땅을 매입해서 수련 연못을 만들기 시작하고, 또 그 대성당 그 작품이 또 해서 이제는 12,000프랑 하나에, 야, 이러면 이게 거의 1억, 야, 그림 하나가 1억이에요. 그냥 하나 그리면 1억씩 그냥. 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장난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나중에 한 20만 프랑 이렇게 가요. 그러면 20만 프랑, 20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모네가 최근에 팔린 기록은 한 10년 전에 한 800억 정도? 800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년 전이고, 15년 전쯤 800억 원 정도에 한번 그 수련 연작이 경매된 적이 있습니다. 800억 정도. 야, 대단하죠.
어쨌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진짜 이게 실물로 보면 다르다는 거. 이거 사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 두텁고 이 실물로 보면은 야 이게 정말 인간의 그 노력과 이것이 드러나는 그런 작품으로 그러니까 왜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네는 피카소가 그렇게 인기를 피카소와 말 그대로 쌍벽을 이룰 정도의 그죠? 피카소와 맞설 대항할 정도의 그 정도로 당대의 성공을 거두고 인정을 받았던 그런 화가다라는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모네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